의하면 조지훈 씨를 이번 주까지 2주차까지 진행하면 되니까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연의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분석소로 삼아서 그 자연의 소리가 어떤 조지훈 시인의 시의식을 담아내고 있는지 추적하는 과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창이란 작품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이어서 낙화라는 작품인데요. 조지훈의 시 중에서 꽤 많이 알려진 대표작 중에 한 편입니다. 꽃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 꽃이라는 상징은 지금 청각적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조지훈 시에 등장하는 중요한 이미지들 혹은 상징들, 다른 상징들도 그 의미를 혹은 시 의식을 찾아보는 것, 그죠? 그걸 병행하면 더 좋겠죠. 청각적 이미지에만 집중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 좀 편협해지거나 지엽적으로 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처음 가설로 삼았던 완화삼이라는 작품에서 청각적 이미지 이외에 중요하다고 생각된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가 꽃입니다. 또 하나는 밤이었고요. 자, 그 꽃의 의미는 생명이 가장 활짝 피어난 상태, 발현된 상태, 생명의 절정,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목에 꽃이 등장하죠. 그러나 낙화니까 꽃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활짝 피었다가 지는 것은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 작품에서 또 우리가 조지훈 씨의 이미지와 시의식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일련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련을 인용을 했습니다.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이런 구절인데요. 한번 이전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인의 삶을 그만두겠다 하고 이제 선언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조지훈의 시의식과는 상당히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시를 인용한다는 것은 조금 맥락이 조지훈 시인의 시 세계하고는 안 맞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조지훈 시인이 꽃이 지는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죠?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련의 뜻은 뭘까요? 뜻은 너무 쉽습니다. 꽃이 지는 것은 바람의 탓이 아니라는 거죠. 바람이 원인이 되어서 꽃이 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바람을 탓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꽃이 지는 자연 현상은 바람이 불어서 꽃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람이 원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원인일까? 궁금증을 가지고 작품을 계속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렴밖에 성김별이, 성기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왔죠. 덤성덤성하다, 촘촘하지 못하다, 이런 거죠. 성긴 별이 하나 둘 쓰러지고 그랬어요. 자, 또 별이 등장했습니다. 별도 조지훈 시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상징, 즉 이미지죠. 그래서 도대체 꽃이 뭘 상징하는지, 별이 뭘 상징하는지, 그리고 밤이 뭘 상징하는지, 이것도 청각적 이미지와 함께, 그죠? 연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시간대를 잘 살펴보세요. 밤이죠. 왜? 하늘에 별이 덤성덤성 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 둘 쓰러지고 무슨 뜻이에요? 희미해지고 혹은 사라지고, 별이 사라지고 있으니까 지금 아침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기척도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멀리 있던 산이 이제 가까이 온 것처럼 느껴져요. 아마 아침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청각적 이미지가 등장했습니다. 기척도 울음소리가 새소리죠, 그죠? 새소리가 등장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의 소리를, 그죠? 청각적 이미지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기척도 소리와 밤과 아침의 관계, 그죠? 그리고 꽃과 별의 관계,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이 작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쓰여졌지만 그 안에 조지훈 씨의 핵심 상징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그랬어요. 자, 촛불과 꽃의 관계는 뭘까요? 촛불은 밤에, 그죠? 이 하늘에 있는 별과 이 지상의 촛불은 상당히 서로 상통하는 어떤 상징입니다. 그죠? 이 밤이 도대체 뭘까? 밤은 암담한 현실이라고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시인의 고독하고 절망적인 내면 의식이라고도, 즉 암담한 외부 현실 혹은 절망적인 시인의 내면 세계, 이렇게 보통 상식적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밤은 조지훈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무한의 세계, 그죠? 그 무한의 세계, 그게 하늘로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이미지로 등장하는 그 적막한 우주, 맞나요?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 우리가 공부했던 시에 나왔죠? 뭐였죠? 정멸하는 우주. 자, 그런 궁극적인 세계에 도달하는 일종의 통로가 뭘까요? 촛불이나 별이다. 하늘에는 별, 땅에는 촛불. 꽃도 아마 그런 것과 긴밀히 연관되는 것 같아요. 밤에 피니까요. 자, 밤에 조지훈 씨에서 특이한 것은 밤에 이 세 가지가 다 활발하게 지금 형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촛불도, 그죠? 꺼지겠죠? 촛불을 꺼야 하리 그러잖아요. 또 아침이 되면 그 덤성덤성한 별도 사라지고요. 또 뭐도 사라질까요? 꽃도 집니다. 그래서 이 작품 제목이 낙하입니다. 자, 그래서 첫 구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해 봅시다. 꽃이 지기로서는 바람을 탓하랴. 바람에 꽃을 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지게 하는 걸까요? 자,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물론 가능합니다. 내 해석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를 자꾸 고정관념으로 읽고 대충 읽으면 상식에 의거해서 자꾸 해석을 합니다. 누구나 통념에 의해서. 그래서 밤을 자꾸 어두운 암담한 시대 현실 혹은 시인의 절망적인 심리 상태, 이렇게 자꾸 너무 통념적으로 해석하니까 시를 완전히 잘못 반대로 읽는 거예요. 오히려 이 밤은 시인이 추구하는 영원한 세계, 무한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지름길을 제공해준다. 어떤 배경이 된다. 그 배경 속에서 그 통로가 되는 것은 뭐예요? 촛불, 꽃, 지상에는 촛불과 꽃이고 하늘에는 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그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얀 미닫이가 우련 불거라. 자, 그 다음 구절을 잘 유심히 봐야 돼요.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하노니. 저한다는 것은 약간 경계한다, 조심한다, 그죠? 두려워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한다. 그러면 자, 아침이 되어서 꽃이 집니다. 그죠? 그럼 바람의 탓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원인은 뭘까요? 아침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시의식을 갖고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밤이 의미하는 게 뭘까? 밤은 단순히 시간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어둡다는 그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 시간도 상태도 아닐 수 있습니다. 밤이 상징하는 것, 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내가 볼 때는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일종의 어떤 상징인데, 밤도 상징이겠죠? 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침이 되면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니까요. 그것을 아는 이 있을까 두려워한다고 했으니까 이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 이것이 밤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속뜻이다 이거죠. 조준 시인이 추구하는 영혼의 세계, 무한의 세계는 바로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 사람하고 같이 운동을 해서 혹은 협력을 해가지고 협업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존재론적 고독의 상태 속에서만 고요히 묻혀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통해서만 그 별과 꽃과 촛불을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그 무한한 세계다, 영원한 세계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내 해석이고 정답은 아닐 수 있으니까 우리 수강생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해석한다면 조지현 시에서 밤은 상당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이고 시인이 추구하는 어떤 이미지입니다. 밤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아침이 되면 이 밤이 노출되니까, 그래서 그죠? 밝은 세계가 오니까 이 밤이 의미하는 이 묻혀서 사는 이 고운 마음을 이제 다른 사람이 알까봐 두렵다 이런 말이에요.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그래서 아침에는 울고 싶어진다. 꽃이 지니까요. 촛불도 꺼야 되고요. 자, 내 해석은 이 한 편만 가지고 도출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쭉 인용했던 시들에서 공통분모들을 다 찾아내 가지고 밤의 의미, 꽃의 의미, 그죠? 이렇게 해본 것입니다. 이 작품에도 이러한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형성화하는 어떤 아우라, 분위기를 제공해 주는 것은 기척도 울음이다. 이런 해석도 나는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 논문의 중심은 청각적 이미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지금 상징들도 그 의미를 재해석해 봤지만 기척도 울음이 이 청각성을 가지고 이러한 주제를 이 밤이 가지고 있는 이 아우라를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청각적 이미지가요. 물론 별, 촛불 다 시각적 이미지죠. 그래서 조지훈 시에서 성무에서도 황촛불이 나오고, 그죠? 한 개 별빛에 못 오고, 그죠? 하늘에 별빛에 못 오고, 이 춤추는 성무 추는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작품하고도 유사한데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시각적 이미지로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시각적 이미지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많이 했겠죠. 기존의 연구들이. 그런데 청각적 이미지도 중요하다. 내가 볼 땐 더 중요하다. 왜? 시각적 이미지는 표면적인 중요한 상징이지만 이 청각적 이미지가 이 시각적 이미지를 떠받쳐주는 이 아우라를 만들어주는 더 원천이 된다. 즉 근원이 된다. 이제 이 작품 이외에도 과연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해석이 타당한지는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 이 청각적 이미지의 유형입니다. 악기 소리입니다. 자, 악기 소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은 무고라는 작품입니다. 무자는 춤무자니까 춤출 때 치는 북입니다. 무고. 제목이 그렇습니다. 아마 율동을 할 때 북을 쳐서 음악을 제공해주는 그게 무고입니다. 자, 여기 이 제목 자체가 악기 소리죠. 악기의 소리, 청각적 이미지가 제목 자체에 나타납니다. 진주굿을 오소서 오색무늬 뿌려놓고 긴 자락 칠색선 화관 몽두리. 화관, 꽃으로
모자를 쓴 겁니다. 관을 만든 겁니다. 그죠? 화관 몽두리. 지금 이것도 율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승무와 마찬가지죠. 승무도 율동을 묘사하잖아요. 그런데 1년만 딱 봐도 굉장히 시각적 이미지가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표면적으로 조지현 씨의 이미지는 시각적 이미지, 회화적 이미지 이런 느낌을 독자들이나 연구자들이 금방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적 이미지 연구가 많이 있었고 율동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었던 거죠. 수정하늘 바늘 속에 여기도 반달이 나타나요. 반달. 채의는 이제 색채가 화려한 옷을 입은 아가씨, 춤추는 사람이겠죠. 피리 젖대 고운 노래 잠재로운 꿈을 따라. 자, 이제 피리와 젖대 악기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냥 춤을 추는 게 아니라 피리와 젖대 악기 소리에 맞춰서 지금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꽃구름 휘몰아서 발 아래 감고 감은머리 푸른 수염 내 활개를 휘두르라. 아마 이 승무라는 그 대표작 창작하기 이전에 이런 작품들이 승무의 뭡니까? 승무를 창작하기 이전 단계의 어떤 수준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그죠? 승무와 유사한 어떤 율동의 감각적 묘사, 그죠? 춤추는 장면을 아주 효과적으로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맑은 소리 품은 고가 이제 북입니다. 자, 이게 피리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북이 등장했어요. 한 송이 꽃을 호접의 나래에 사고 들더니 호접은 나비입니다. 나비를 한자어로 호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소리와 나비의 나래라고 하는 이 율동이 혹은 움직이는 모습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승무를 우리가 해석할 때 그 청각적 요소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작품도 마찬가지고요. 이 작품도 시각적 혹은 율동의 그 감각적 묘사와 그것을 배우에서 떠받쳐주는 청각 악기의 소리가 절묘합니다. 이게 이제 시를 쓰는 시인이 예술적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시를 너무 의미만 가지고 주제만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면 어떤 불충분함, 즉 미흡하다는 느낌을 드는데, 왜냐하면 시의 언어는 의미나 주제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 느낌과 아우라와 분위기와 이런 걸 다 만들어내는 그 예술적 그죠?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문학 예술은 다 주제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그런 형식적인 요소들, 그죠? 예술적 형상화의 방법들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주제도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이런 형식적 요소들을 무시하고 주제를 자꾸 성급하게 알아내려고 하면 이 주제도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고정관념에 빠져서 자꾸 해석하거나 상식적으로 해석하거나 관습적으로 해석하거나 그죠? 통념에 의해서 해석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치밀하게 주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라도 이 예술적 기법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풀밭에 앉은 나비 다소곳이 물러가고 꿀벌의 날개 끝에 맑은 청고가 운다. 북이 울리는 소리를 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에는 율동을 하는, 즉 춤을 추는 그 시각적 형상화 위에도 이 청각적 요소로서 악기 소리가 상당히 이 작품의 작품성을 만들어주고 있다. 마지막 봅시다. 은무지개 너머로 작은 별 하나. 별이 또 등장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춤을 추고 이 악기를 다루는 이 장면이 어떤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었는데 이제 노출됐어요. 별이 지금 배경에 등장했습니다. 이것도 밤이에요. 밤에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악기도 지금 켜고 있고요. 그래서 별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조지훈 씨의 곳곳에 많은 작품들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물론 승무에도 등장하고 거의 뭐 지금 우리가 인용했던 작품들은 거의 다 밤이 시간적 배경이고 별이 등장하고 그렇죠. 꽃도 등장하고 여기는 이제 여기도 꽃이 등장합니다. 화관 몽두리 그죠? 꽃으로 관을 만들어서 모자를 만들어서 쓰고 지금 춤을 추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악기가 등장하는 작품 한편 짧은 작품입니다. 짧은 건 아니지만 부분만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부분만. 이 번호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3번, 1번, 2번이 있죠. 그 다음에 3번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풍류 가약고에 가약고는 가야금을 그렇게 지칭을 한 것 같습니다. 풍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풍류가 있다, 풍류가 넘친다. 그 사람은 참 풍류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풍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 조지훈 씨에 나오는 이 음악적인 요소들이, 청각적 요소들이 이 악기의 경우에는 풍류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작품에는 제목도 가야금이니까요.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주는 풍류. 이는 꿈이 가히 없다. 가히 없다는 것은 경계가 없다, 끝이 없다, 풍부하다, 넘친다 이런 뜻이죠. 꿈이 아주 지금 풍부하게 이 가야금 소리의 풍류에 따라서 꿈결 같은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12줄 다 끊어도 울리고 말 이 심사라. 줄줄이 고로 눌러 맺힌 시름 풀이랐다. 한이 다정도 많고 한도 많은 것이 그죠? 이 나그네의 유랑의식이잖아요. 그때 한 그죠? 그 한이라는 감정이 여기서는 시름이라는 단어로 나타났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그죠? 마치 그 구름 따라 강물 따라 나그네 유랑을 하는 그 나그네의 심정과 마찬가지로 뭔가 한이 많은 것입니다. 시름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조지훈 씨의 시세계의 근저에 밑바닥에 깔린 어떤 슬픔의 세계, 한의 세계 뭐 이런 거겠죠. 머리를 끄덕이고 손을 잠깐 슬쩍 들어. 자, 이것도 악기 연주하는 이 동작, 그죠? 몸의 동작. 마치 춤출 때 춤의 율동을 묘사하듯이 지금 악기를 다루는 이 악사의 몸의 동작, 이걸 사실 상당히 묘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머리를 끄덕이고 손을 잠깐 슬쩍 들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둥뚱뚱뚱 두두 뚱뚱 흥흥 흥 두두 뚱뚱. 이건 뭐 어성어겠죠. 악기 소리 그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족격을 다 잊으니 손끝에 피 맺힌다 이랬어요. 족격이 뭘까요? 간단히 얘기하면 악보에 나와 있는 이 박자나 멜로디 그것을 말합니다. 족격. 지금 가야금도 악보가 있겠죠. 근데 그걸 다 잊었다는 말은 뭐예요? 완전히 망각의 경지에 그죠? 들었을 정도로 심취했죠. 이 악기 연주에. 보통 우리 악기 연주하거나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이렇게 다 계산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의식적인 상태에 들어가서 할 때 사실은 그게 뭐예요? 고도의 수준, 고도의 높은 그 수준, 솜씨가 나타나죠. 악기도 그렇고 다른 예술도 그렇고 심지어는 스포츠도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이런 또 역길로 자꾸 쓰려고 해서 내가 자제를 자꾸 해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장면을 보세요. 이거 내가 이렇게 차야 되겠다고 계산하고 할까요? 의식하고 할까요? 이 완전 동물적 감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죠? 발을 갖다 대는 거 아니겠어요? 약간 엉뚱한 지금 비유가 돼 버렸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예요? 이것 때문에 역길로 샜는데 족격을 다 잊는다는 말이 뭔가 그죠? 이게 완전히 무의식의 상태까지 악기 연주자의 심리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구름은 왜 안 가고 달빛은 무삼일 저리 흰고. 무슨 일로 저리 흰가? 달빛이 희다고 그랬어요. 또 달이 등장했죠.
달과 구름이 등장했어요. 높아가는 물소리에 청산이 무너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제 가야금이라는 악기의 청각적 이미지를 이 부분이 그죠? 3장 이 부분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악기 소리가 나오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피리를 불면 악기 소리입니다. 자, 이 작품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공통분모로 살펴봤던 조지훈 시의 이미지와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 이걸 염두에 두면서 계속 다른 작품들과 연결해서 그죠? 상호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1차 과제할 때 이걸 염두에 두고 잘 한번 작품과 작품의 어떤 공통분모 혹은 연결고리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작품을 읽어보세요. 각각 시는 일단 시 한 편 한 편이 독립된 예술 작품입니다. 문학 작품이에요. 그러나 그 한 편 한 편이 우리가 시집 한 권이든 전집으로 나와 있는 책을 읽거나 하면 이게 연구하는 사람, 그죠? 연구자나 비평가나 혹은 독자가 이걸 연결고리를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공통분모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한 번만 읽을까 했으면 잘 모른다. 최소 3번을 읽어야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야 한 편, 독립된 한 편 속에서의 뭐예요? 이 악기의 소리가 갖고 있는 의미, 물소리, 바람소리가 갖고 있는 의미, 별과 꽃과 그죠? 밤이 갖고 있는 의미가 한 편에서는 잘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러 편의 공통분모를 찾다 보면 이게 더 정확하게 이해되는 거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내가 이걸 뭐라 그랬어요? 부분과 전체의 그죠? 상호관계. 이걸 이제 내가 말하는 이런 걸 포함하는 게 구조적이다 이런 말을 했죠. 구조적. 구조적이란 말이 꼭 부분과 전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구조적이란 말이 갖고 있는 여러 의미 중에 한 가지가 부분을 전체와 관련해서 고찰한다, 살펴본다. 이런 의미도 구조적 연구라는 말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락에 올라서 피리를 불면, 자 이제 피리를 불어요. 악기가 여러 악기가 등장하죠. 만리 구름길에 학이 운다 그랬어요. 자, 이 1년과 2년을 한번 봅시다. 벌써 공통분모가 여러 개 나왔어요. 만리 구름길 벌써 그죠? 어디선가 본 것 같잖아요. 뭐예요? 완화삼에서 그죠? 구름도 물도 700리를 수평적으로 흘러가죠. 왜 흘러갈까요? 나그네의 유랑의식이 그대로 그 구름과 강물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최초의 원인은 차운산 바위 위에 그죠? 하늘이 멀어 산세가 우르무니까 구슬피 우르무죠. 하늘이 궁극적 목적인데 그것에 도달할 수 없는 이 지상의 존재로서의 새는 현재 지금 하늘의 존재이기도 하지만 새는 지상의 존재이기도 하죠. 차운산 바위 위에 앉아 있는 이 새가 그 새의 운명이 바로 구름과 강물의 이 나그네 의식을 만들고 그게 나그네로 그죠? 최종적으로 결집이 되는 것이 완화삼의 구조잖아요. 1년, 2년, 3년.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구름이 말리 나가고 하는 이 장면도 그대로 완화삼에 나오는 그 새가 산새가 여기는 학이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동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화자가 혹은 시적 주체는 피리를 불고 새는 학은 운다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둘로 나눠서 청각적 이미지를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눴잖아요. 자연의 소리, 악기 소리. 그런데 이 시의 1년, 2년을 딱 보니까 뭐예요? 이 두 개가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피리는 인간이 내는 악기의 소리고 학의 울음은 자연의 소리지만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죠. 뭐예요? 이런 걸 조응한다. 혹은 호응한다. 화답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화답하는 거죠. 피리를 부니까 학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악기 소리와 자연의 소리가 서로 호응하고 조응하고 화답하는 장면을 이 아주 간단한 네 줄로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압축적으로 표현했죠. 그죠? 뭐 길게 쓰는 게 좋은 시인지 짧게 압축적으로 쓰는 압축미가 좋은 그 시의 미학인지 아니면
길게 서술하는, 요즘 이제 젊은 시인들 90년대 이후에는 길게 쓰는 것도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시의 주제나 그 시인의 취향이나 경향에 따라서 길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압축적으로 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전통 미학의 가치를 두고 있는 이 조지훈 시인은 압축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굉장히 짧게 썼지만 그 안에 농축된 시의식이 있죠. 인간의 악기 소리와 자연의 학의 울음은 따로 분리되거나 독립된 게 아니라 상호 호응을 하고 있다. 조지훈의 시세 계속해서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생략했어요. 이제 과제물을 하는 사람은 이 생략된 부분을 다 찾아서 인용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제물 분량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분량에 인용한 시는 분량이 포함이 안 됩니다. 작품을 먼저 인용을 하고 세 개면 세 개, 그 다음에 분석을 해나가고, 물론 부분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부분 인용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거는 허용이 되지만 요 앞에 세 편이면 세 편, 두 편이면 두 편, 그걸 인용을 먼저 하고, 그건 페이지에 과제물 분량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달악에 기대어 피리를 불면 꽃바람이 눈물에 어리어. 자, 피리를 불면 꽃이 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눈물에 어릴 정도로. 이제 이 작품에서는 피리라는 악기 소리가 꽃이 떨어지는 것과 연관을 보여줍니다. 바라보는 자운산 12봉우리. 바라 보이는, 그죠? 자운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자자는 보라색이라는 뜻인데 자색, 그죠? 그리고 우는 구름 운자니까 자색 구름을 가진 산이에요. 자, 어디서 뭔가 기시감이 있죠? 어느 작품에서 이런 유사한 이미지가 등장했습니까? 푸른 산, 그죠? 푸른 산이 등장했던 작품 기억납니까? 파초우. 그때 푸른 산도 상당히 이상적 어떤 시인이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였던 것인데, 이 자운산도 그러한 이상적 세계입니다. 이건 현실적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푸른 산도 마찬가지예요. 산은 대체로 푸르니까 저 푸른 산, 저 현실에 있는 산을 얘기하는구나. 이 자운산은 이 보라색 구름이 피어나는, 안개가 피어나는 산이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상상의 세계 속에서. 자, 그러면 이 자운산이 보이는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뭐와 함께 이 자운산이 보이는 거예요? 최초는 피리 소리입니다. 피리 소리가 최초의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학이 울고, 그죠? 그 다음에 피리를 불면 또 꽃이 비처럼 떨어지고, 그러면서 자운산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시인이 추구하는 어떤 무한의 세계, 영혼의 세계가 하늘이나 정멸하는 우주나 뭐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과 동격은 아니겠지만, 무한의 세계, 영혼의 세계하고는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나마 현실에서 그 이상적인 추구하는 이상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푸른 산과 자운산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푸른 산과 자운산이다. 그런 뉘앙스와 색채가 상당히 이 푸른 산과 자운산에 들어있다. 사리나무 새순 뜯는 사슴도 운다. 이제는 학도 울고 사슴도 울어요. 그죠? 다 무엇에 촉발됐습니까? 피리 소리로 인해서 학도 울고 사슴도 울고 꽃은 떨어지고 자운산이 눈앞에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악기 소리, 피리라는 이 시의 악기 소리는 뭔가 시인이 추구하는 그 이상 세계에 갈 수 있는 어떤 아우라를 지금 만들어 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를 자꾸 너무 표면적으로만 읽거나 너무 상식적으로만 읽거나 의미만 가지고 읽으면 이런 게 잘 안 보입니다. 이 아우라가 잘 안 보여요. 아우라, 분위기, 느낌, 이게 오히려 시가 정작 시를 쓰는 시인이 정작 이 시 창작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의 예술 작품 속에 만들어내고자 했던 것은, 의미도 물론 있죠. 의미는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기본적인 거니까. 그러나 의미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청각적 이미지든 어떤 이미지든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런 아우라나 분위기, 그 느낌, 이걸 느낄 수 있고 이걸
뭡니까? 포착할 수 있어야 이게 좋은 독자가 되죠. 고급 독자가 되죠. 단순한 독자는 이런 걸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평면적으로 읽고 그냥 끝나고 의미만 찾아보고 이렇게 하죠. 이 작품도 의미만 본다면 얼마나 단순합니까? 엄청 단순하죠. 너무 쉽고 단순하죠. 하지만 그 쉽고 단순한 서정시 한편 속에 이런 어떤 미학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미학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시각적 이미지도 우선 살펴봐야 되겠지만 청각적 이미지도 살펴보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상황인데요. 무엇이? 악기 소리가. 세 번째 유형이 있죠. 소리 없는 세계. 그것도 일종의 청각적 이미지라고 나는 봤습니다. 아무 소리 없는 게 왜 이미지입니까? 무소리. 없는 것도 우리에게 감각적인 어떤 효과를 전달해 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 소리 없는 거 경험해 봤어요? 그러면 그게 청각적 이미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시에서 이런 아우라를 만들어내거나 미학성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고풍어상입니다. 이 고풍어상은 성무와 함께 가장 조지훈 시인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대표작이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봤던 작품들 그리고 성무는 너무나 잘 아니까 다 뭔가 유사성이 있습니다. 공통분모가 있어요. 제목 자체가 고풍의상이니까 옛날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옷이죠. 의상. 아마 이것은 역시 여기에 춤추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춤추는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고풍의상이란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사해요. 아까 무고라는 작품도 춤추는 장면이고요. 이 고풍의상도 그렇고요. 그게 이제 다 결집된 게 성무라는 작품 속에 이렇게 다 결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적 기법이나 시적 주제가 최종 결집된 게 성무다. 그래서 유사성이 이제 발견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무고도 읽어봤고 이제 고풍의상도 읽고 앞으로 성무도 다시 읽어볼 겁니다. 그래서 성무를 지금까지 해석한 것과 다르게 한번 새로운 걸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하늘로 나를 뜻이 길게 뽑은 부연 끝 풍경이 운다. 풍경이 뭔지는 알죠? 풍경은 이렇게 바라보이는 경치 이게 아니고, 그죠? 뭡니까? 물고기 모양의 종. 보통 절에 가면 이 처마 끝에 달아나서 바람이 불거나 하면 종소리를 울리죠. 이게 풍경입니다. 보통 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풍경이 운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이건 자연의 소리가 아니죠. 굳이 이걸 유형화한다면 이것도 악기 소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풍경이라는 이 일종의 소리 내는 이걸 인간이 만들어서 처마 끝에 달아놨으니까 이게 일종의 악기입니다. 크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풍경이 우는 것으로부터 이 작품이 시작된다. 정작 이제 고풍의상을 입은 이 춤추는 무의가 춤추는 사람이 춤추는 것이 이 작품의 표면적인 현상인데 이 풍경 소리가 상당히 이 아우라를 만들어준다. 그런데 풍경 소리 말고 또 등장해요. 또 청각적 이미지가 또 한번 살펴봅시다. 처마 끝 곱게 느리운 주름이 뭔지 알죠? 주름은 이렇게 입구 문지방 같은데 이제 이렇게 내려놓은 어떤 이제 주름 바늘이 숨어. 자,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이 반달이 떠 있어요. 그 다음 삼행에 보면 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춤추는 장면도 밤이에요. 왜 조지훈 시에서 그렇게 공통적으로 춤추는 상황에서 밤이 등장하나요? 왜 낮에 춤추는 장면은 없느냐? 이 밤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의 상징성을 새롭게 해석해야 된다. 그걸 계속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제 이 논문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밤의 의미도 새롭게 해석하고 이렇게 꽃의 의미, 뭐 별의 의미 이런 거 다 새롭게 해석해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고아라 고아라 진정 아름다운 지고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호장을 바친 호장저고리. 이
고풍 의상, 그 춤추는 사람 무희가 입고 있는 이 옷의 호장저고리 그랬어요. 그것은 색깔이 파란 구슬빛의 바탕에 자줏빛 호장을 바쳤으니까 호장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이 저고리 웃옷의 어떤 부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무엇이 연상됩니까? 성무의 그 색채 감각, 파르라니 가끔 머리 박사꽃갈에 감추고, 그죠? 그때 파르라니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색채 감각도 효과적으로 지금 묘사하면서 이 풍경을 묘사합니다. 우선 옷 호장 저고리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색채 이미지, 이것도 시각적 이미지죠. 호장 저고리 하얀 동정, 이제 하얀색까지 나왔어요. 파르란 자줏빛 하얀, 그죠? 이런 색채 감각을 계속 사용하니까 조지훈 씨의 미학은 바로 시각적 이미지다, 회화적 형상화다, 이렇게 많이 연구한 것은 당연한 거겠죠.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환한이 발도소이다. 살살이 퍼져나린 고전선이 스스로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곳. 이것도 춤추는 장면을 이제 아주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2폭 긴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춤을 추니까 율동을 하니까 이런 장면이 만들어지고 그걸 절묘하게 묘사함으로 해서 율동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독자들이 이 언어를 통해서 춤추는 이 장면이 연상되게 만듭니다. 초막 끝에 곱게 감춘 운당당해.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층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을 말하는 한 마리 호접. 호접이 또 나왔죠. 나비입니다. 나비를 호접이라고 한자어로 말했어요. 호접인 양 사푸시 춤을 추라. 그 성무에도 고이 접어서 나비를 내라. 그죠? 그때 나비죠. 나비가 등장하죠. 고이 접어서 나비처럼, 그죠? 사뿐히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그 모습을 나비에 비유했는데 여기도 계속 나비. 근데 나비라고 그러지 않고 호접이라고 한자어로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접인 양, 그러니까 비유죠. 마치 나비인 것처럼 지금 춤을 추고 있으니까요. 사푸시 춤을 추라. 아미는 뭐예요? 눈썹. 보통 미인의 눈썹을 아미라 그럽니다. 아미를 숙이고. 그러니까 이 춤추는 무희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일 가능성이 더 높은데 분명치는 않습니다. 분명치는 않지만 짐작이 그렇게 돼요. 승무라는 작품에서 승무를 추는 그 스님도 여성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뭐 딱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 성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금은구줄을 골라보리니 가는 버들이랑 가락에 맞춰 흰손을 흔들지어다. 이랬어요. 여기 또 금은고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은고 소리에 박자에 맞춰서 지금 이 춤을 추고 있는 이 사람의 이 저고리 옷의 그 화려한 모습, 그리고 춤추는 율동감, 이런 걸 시각적으로 잘 나타냈죠. 그런데 역시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악기 소리들이다. 처음에 풍경까지 포함하면, 풍경 소리까지 포함하면 이 금은고의 악기 소리가 이 율동의 배후에서 지금 이 율동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금은고 악기의 가락에 맞추어서 지금 율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작품성 혹은 미학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근데 이제 시각성은, 시각적 감각은 시에서 상당히 색채 감각이든 무슨 시각적 이미지는 별도 그렇고요, 촛불도 그렇고 조금 더 수월하게, 그죠? 시인이 형상화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음악 소리, 악기 소리, 청각적 이미지는 사실 왜냐하면 시는 궁극적으로는 회화적인 이미지도 언어로 나타내야 되고 청각적, 음악적인 이미지도 언어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언어로 형상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죠. 청각적 이미지를 언어로 예술성을 가지고 시로 형상화하기는.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작품이
중요한 작품성의 근본에 그 악기 소리가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내 생각입니다. 자, 이제 침묵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청각적 이미지는 소리 없음의 세계입니다. 자, 소리 없음의 세계는 맨 우리가 먼저 앞에 공부했던 완화삼에서 나그네가 걸어가는 모습, 그죠? 나그네가 유랑하는 모습 중에 두 가지 서로 대립되는 모습이 공존한다 그랬잖아요. 고요히 흔들리며 간다 할 때 그 고요한 나그네의 모습은 그 고독과, 그죠? 한이 많은 그 고통을 안고 결국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무한의 세계를 염원하면서 계속 유랑하는 이 나그네의 모습이 흔들린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됩니다. 왜? 이건 고뇌가 많으니까요. 고뇌가 많으니까. 그런데 고요히 걸어가는 이 나그네의 모습, 뭔가 초연한 것 같잖아요. 그죠? 도대체 그 고요한 모습, 고요히 걸어가는 모습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 내가 볼 때는 청각적 이미지에서는 자연의 소리, 악기 소리도 아니고 이 소리 없는 침묵의 이 요소가 바로 그 고요한 모습과 태도와 이 청각적 이미지가 접목이 되고, 궁극적으로 주제의식에서는 바로 영원한 시간의식, 그죠? 지금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영원의 세계, 무한의 세계잖아요. 그 영원의 세계, 무한의 세계가 갖고 있는 시간은 찰나적 시간이 아니죠. 우리의 현실은 항상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찰나적으로. 그래서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 영원한 세계는 이게 영원한 시간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될 수 있다고 가설을 세운 것입니다. 그죠? 어디서? 완화섬에서. 과연 그런지는 이제 이 침묵, 즉 소리 없는 청각적 이미지들이 등장하는 작품들 속에서 과연 그러한 시간 의식이 등장하는지, 그러한 주제 의식이 등장하는지 이제 살펴보면 뭐예요? 내가 가설로 세웠던 것을 어떻게 해요? 검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검증을 해봅시다. 자, 소리 없는 청각적 이미지가 등장하는 작품들입니다. 고사. 번호가 1이라고 붙었으니까 아마 2도 있겠죠. 3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게 1이라고 붙은 것은 같은 제목의 시가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두 개 이상 있다는 겁니다. 고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 절입니다. 오래된 절입니다. 자, 오래된 절을 어떻게 시로 형성하는지 봅시다. 모거를 두드리다 졸음에 겨워. 모거는 나무로 된, 어자는 물고기여니까 목탁처럼 생긴 거겠죠. 그죠? 이걸 두드린다. 목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거를 두드리다 졸음에 겨워 고운 상자 아이도 잠이 들었다. 상자 아이니까 아마 불도를 이제 수련하는 아주 이제 어린 상자인데 이제 목탁을 치다가 졸음이 와서 조는 거예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약간 평화로운 장면이죠. 평온한 장면이죠. 이 고사 옛절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부처님은 말이 없이 웃으시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부처님이 볼 때도 한편으로는 기특하고 한편으로는 애처롭고 한편으로는 그죠? 뭐라 그러나 저기 야단도 치고 싶고 뭐 이러니까 약간 유머 감각이 좀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이 없이 웃으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긴장과 갈등과 위기가 있는 이런 현실이 아니고 뭔가 좀 초연한 세계예요. 옛절이니까요. 상당히 이 현실의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그죠? 속세의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그 어떤 고요한 세계, 평화로운 세계라는 느낌을 금방 줍니다. 여기까지 읽어도요. 그 다음에 서영 만리길, 또 만리길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긴 이 물길 혹은 구름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른 시에서도, 그죠? 완화섬을 비롯해서 많은 시에서 이 먼 강물과 구름의 이 길을 얘기합니다. 서역 만리길 눈부신 노을 아래 모란이 진다 그랬어요. 꽃이 지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굉장히 짧고 여운이 많은 작품이죠. 평화로운 어떤 옛절의 풍경 속에 뭐가 느껴집니까? 고요함이 느껴지죠. 아무 소리가 없어요.
목탁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전개되면서 잠도 들고 말없이 웃는 이 장면까지 오면 이건 소리 없음의 세계예요. 거의 이 풍경은 이 절풍 옛날 절풍경은 거의 청각적 이미지로 따지면 소리 없는 세계입니다. 그죠? 마치 상상에서만 가능한 소리, 현실이 아닌 어떤 상상의 세계 같은 느낌도 줘요. 유토피아 같은 느낌도 주고. 그런데 거기서 말리길이 등장하니까 이제 이 나그네의 유랑의식도 다시 나타나고 모란이 지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 침묵의 세계도 우리가 상당히 음미하지 않으면 이런 시를 음미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 이게 뭐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러지만 전통 서정시가 갖고 있는 이 침묵의 깊이를 잘 이해하고 음미해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의미만 자꾸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자, 이때 꽃이 지는 것도 뭔가 이 세계가 갖고 있는 이 유토피아 속에도 뭔가 추락이 있고, 그죠? 태색감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런 걸 은연중에 나타내주면서 숙연한 느낌을 줍니다. 그죠? 평화롭고 조용했는데 고요했는데 이제 숙연한 느낌이 이제 이 모란이 진다라는 표현에서 느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시 창작에 관심 있는 사람들 혹은 시 비평에 관심 있는 사람들 한편으로 어떤 걸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까? 단지 그냥 학습을 위한 학습이 아니고, 그죠? 시 창작에도 관심이 있거나 시 비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시를 창작할 때 의미만 갖고 자꾸 이제 쓰는 사람들, 그건 시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의미는요. 이런 아우라, 분위기, 느낌까지도 뭐예요? 이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 숨어 있는 어떤 미학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솜씨가 필요하죠. 시를 창작하려면요. 비평하는 사람도 이걸 캐치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이 작품은 짧은 작품이니까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실눈을 뜨고 아침이란 작품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밤과 아침의 관계를 계속 살펴봤기 때문에 이 작품의 아침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눈을 뜨고 벽에 기대인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짧은 여름밤은 촛불 하나도 못 다 녹인 채 사라지기 때문에, 자, 아침이 되니까 촛불도 이제는 꺼야 되는 거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꽃망울 속에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파동. 여기 태고적 바다에 소리 없는 물보레가 꽃잎을 적신다. 방 안 하나 가득 석류꽃이 물들어온다. 내가 석류꽃 속으로 들어갔는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다. 이 작품은 상당히 초기에 쓴 작품인데, 이렇게 조금 전에 고사 1 같은 어떤 고요한 세계, 불교적인 어떤 명상의 세계,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굉장히 방황하는 어떤 예술가의 어떤 격동하는 어떤 심리 상태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작품을 인용한 이유는 이 작품에도 소리 없는 어떤 세계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기 소리 없는 물보라, 그죠? 소리 없는 물보라. 그 다음에 그 소리 없는 물보라는 우주가 열리는 파동이고 태고적의 바다에 소리 없는 물보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장엄한 어떤 장면이고 상상의 세계겠죠. 태고적 파도, 그죠? 역동적인 우주가 열리는 파동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나 소리가 없어요. 그럼 묘하죠, 그죠? 엄청나게 웅장한 장면인데, 그죠? 웅장한 장면을 지금 상상하고 있는데 소리가 없다고 얘기한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파동은 우주가 열리는 파동과 태고적의 바다의 소리는 엄청난, 그죠? 굉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상식적으로는 그 소리 없는 세계라고 하는 거 봐서는 소리 없음의 세계가 궁극적으로 시인이 도달하고 싶어하는 그 무한의 세계에 굉장히 근접할 수 있는, 소리 있는 세계보다 소리 없는 세계가 더 근접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 작품을 인용했습니다. 그 정도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인용을 했는데, 자, 이제 조금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진도가. 밤이란 작품입니다. 조금 전에 아침이란 작품도 있었는데 이제 밤이란 작품이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궁금해하고 있는 조지훈 시에서 밤의 상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제목이 밤이니까요. 자,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 밤이라는 작품 속에서 침묵 혹은 소리 없음의 청각적 이미지가 어떤 미학성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군가 부르는 듯 고요한 밤이 있습니다. 밤이 이제 일단 고요하다 그랬어요. 내 영혼의 둘레가에 보슬비 소리 없이 나리는 밤이 있습니다. 또 소리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1년과 2년에서 소리 없음의 어떤 청각적 이미지, 이걸 제시합니다. 밤에 왜 소리 없는 세계가 등장하는 것일까? 지금 보슬비도 내리고 있고요. 누군가 부르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고요하다 그랬으니까 실제로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누군가 부르는 듯하다는 거죠. 실제로는 소리가 있는 거 아닙니다. 1년과 2년을 보세요. 밤의 속성이 소리 없는 세계와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인 5손가락을 촛불 아래 가지런히 펴고, 또 촛불이 등장했어요. 밤이니까요. 그 다음에 자단향입니다. 자자는 역시 앞에서 얘기했던 자주색, 단향, 이게 뭔가 향이 나는 것 같은데 후각적 이미지인데요. 자단향, 연기에 얼굴을 부비며 울지도 못하는 밤이 있습니다. 울지 못하는 것도 소리 없는 세계입니다. 울음의 세계가 아니고 울지 못하는 세계입니다. 이 밤의 세계가요. 하늘에 살아도 우러러 받드는 하늘은 있어. 자, 이게 보세요. 이 새가 지금까지 조준 시에 등장했던 많은 새들이 이 나그네를 나그네와 거의 동격이고 거의 나그네의 분신인데, 그죠? 완화산부터 그랬잖아요. 그죠? 그 구슬피 우르무는 산새가 바로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기결이 되잖아요. 자, 이 새의 모습도 잘 한번 보세요. 하늘에 살아도 우러러 받드는 하늘은 있어, 이랬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어렵습니다. 새는 하늘을 이제 날아다니니까 하늘에 사는데, 하늘에 살아도 하늘은 우러러 받드는 하늘은 있다는 것은 그 궁극적인 무한의 세계는 그 하늘 위에 또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그 무한과 영원한 세계는, 본질적인 세계는 비가시적인 세계죠. 즉 형이상학적 세계죠. 그러니까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고, 새의 입장에서는 끝이 없는 거죠. 하늘은요. 그리고 그래서 구름 밖에 높이 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름 밖에서 높이 난다. 새는 거의 서정적 자아입니다. 서정적 자아. 나그네뿐만 서정적 자아가 아니라, 즉 서정적 자아라는 표현은 이제 일종의 시의 전문 용어인데, 시인의 모습을 대변하는 시 속에 등장하는 어떤 대상, 이게 서정적 자아입니다. 서정적 자아로 새도 서정적 자아고 나그네도 서정적 자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는 그 궁극의 세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고 구름 밖에 또 구름이 있겠죠. 끝없는 세계다. 그 다음에 창턱에 고인 흰밤을 바람이 만져주는 밤이 있습니다. 이 밤의 속성은 소리 없는 세계와 우선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요. 끝없는 무한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는 새의 정체성과 이 밤의 세계가 아주 긴밀히 접속한다. 그러니까 승무를 추는, 고풍어상을 입고 춤추는 무이나 승무에서 곡가를 쓰고 춤을 추는 이 스님이 밤에 춤을 추는 이유가 뭘까요? 그 금운고 악기를 혹은 승무 그 악기가 울려 퍼지는데 그러니까 깃돌이 소리도 들리는 그 삼경에 바로 그 별빛에, 지금까지 해석은 별빛이 목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한 개의 별빛에 못 오고 그 고뇌를, 새 속의 고뇌를 별빛에 정화시킨다, 이렇게 그동안 해석을 해왔거든요. 중고등학교 이제 교과서든 참고서든 학교에서든 학원에서. 별빛은 궁극적인 세계가 아니란 겁니다. 별빛
촛불, 그죠? 황촛불. 이것은 밤이라고 하는 이 세계 속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별 너머에 있는, 그죠? 정멸하는 우주죠. 그게 하늘이죠. 그죠? 그것까지 우리가 조지훈 시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단순히 시에 나타나는 별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읽어보고 그러려면 한 편만 가지고는 안 되고 여러 편을 같이 이렇게 연관해서 읽어봐야 된다. 여기 그 하늘이 계속 등장합니다. 하늘, 그죠? 이 새가 가려고 하는 것은 그 하늘입니다. 별빛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그 하늘에 도달하기 위한 통로죠. 그러면 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밤은 그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그 무한의 세계, 영혼의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별빛에, 그죠? 고뇌를 모아야 되고 촛불에 고뇌를 성화시켜야 되죠. 그죠? 정화하고 성화하는 과정에서 별도 필요하고 촛불도 필요하고 밤은 뭐예요? 그 별과 촛불을 만들어주는 뭐예요? 거점이다. 거점이란 말 알아요?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거점을 차지해야 그 다음 전투가 유리해지죠. 중요한 장소입니다. 밤은 중요한 장소인데 이건 그냥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낙화에서 봤던 어떻게 사는 사람의 무슨 모습이에요? 바로 그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죠. 어디 갔어요? 낙화 여기 있네요.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 이게 밤이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밤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 시간도 아니고, 그죠? 어둡다는 그 어둠의 그 상황도 아니고, 밤은 이 고독한 사람의 이 고독한 마음 속에서 있는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 정결한 마음, 이게 밤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밤은 거점입니다. 무엇을 만들어주는 거점이에요? 촛불도 만들어주고 왜 밤이 돼야 촛불도 켜고 별도 하늘에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밤과 촛불과 별이라는 상징이 갖고 있는 위상을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상 너머에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이라고 표현되거나 정멸하는 우주로 표현되거나 태초에 파도가 치는 파동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무튼 그 어떤 상상의 세계겠죠. 자, 밤의 의미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밤은 일종의 궁극적 세계로 통하는 통로가 되는 거점이다. 그 거점에서 뭐가 형성돼요? 촛불과 별과 또 하나는 꽃. 꽃도 밤에 피니까 아침이 되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식만 갖고 일반 상식으로 자꾸 시를 읽으면 그 상식을 뛰어넘는 시인의 상상 세계를 자꾸 단순화하게 됩니다. 도식적으로 자꾸 읽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그렇게 시를 읽어온 것이 우리 중고등학교 문학 교육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우리 조지훈 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만해 한용운이나 서정주나 김수영이나 김춘수나 앞으로 우리 이제 계속 앞으로 배울 시인들에서도 이 새로운 어떤 해석을 자꾸 해볼 겁니다. 기존의 그런 고정관념 혹은 상식 이런 데서 벗어나서 새로운 해석을 해볼 거예요. 자, 지금 계속 이제 우리가 일관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오늘 다 못 끝내더라도 이제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성무에 왔습니다. 성무까지 왔어요. 밤까지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성무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청각적 이미지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첫 번째 자연의 소리. 자연의 소리는 다시 무생물 소리와 생물의 소리. 대표하는 것이 이제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그죠? 그 다음에 악기 소리. 세 번째는 소리 없음의 세계. 이렇게 이제 청각적 이미지에 주목했는데 주목한 이유는 그 청각적 이미지들이
각각 조지훈 시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포함해서 율동적 이미지까지 떠받쳐주는 어떤 원천이 된다. 미학적 원천이 된다. 그렇게 이제 살펴봤고요. 그것이 중심 목표였지만 그것과 더불어 다른 중요한 상징들도 의미를 재해석해봤다. 재해석이란 것은 기존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밤, 그 다음에 꽃, 그 다음에 별, 그죠? 이런 시도를 해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도한 이 재해석을 이 한 편의 시 성무에다가 한번 다시 결집시켜 보겠습니다. 이 작품이 그만큼 대표작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너무 많이 알려진 작품이니까 익히 알고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얇은 사 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서 나비를 내라. 나비인 것 같구나. 이런 표현을 아주 압축적인 언어로 나비를 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해석을 다양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나비를 내라가 뭘까? 나비인 것 같구나. 이런 뜻일까? 즉 이것은 언어적 그죠? 압축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우선 색채 이미지 하얗다는 거, 얇은 사 하는 것도 시각적인 어떤 느낌을 줍니다. 그 다음에 나비도 시각적이죠. 파르라니도 마찬가지 색채 이미지니까 시각이고요.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곡갈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여기 두 볼에 흐르는 빛까지 전체가 일년, 2년이 다 시각적 이미지로 가 지배적입니다. 박사 곡갈. 그 다음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빈대의 황촛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하는 것입니다. 황촛불은 역시 시각적 이미지이고 아주 강렬한 시각성을 표현하고 있죠. 왜? 이전까지의 시각성보다 이 황촛불은 촛불이니까 역시 시간은 밤입니다. 밤에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이 황촛불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춤추고 있는 성무춤을 추고 있는 이 존재의 심리적 갈등과 세속적 고뇌 이런 것들이 정화되는 느낌을 줍니다. 별도 그렇지만 촛불도 정화,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굳이 구분한다면 촛불은 정화고 별빛은 성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정화와 성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더 세분한다면요. 아니면 촛불도 별빛도 다 뭉뚱그려 가지고 이것이 정화와 성화를 의미한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내가 주목하는 것은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워요. 말없이 녹는 밤에. 이게 이제 내가 얘기하는 그 소리 없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 밤에 촛불이 켜져 있고 춤은 추는데 아무 소리 없는, 물론 이제 지금 이 성무도 악기 소리에 따라서 춤을 추는 것이니까 악기 소리가 있을 텐데 저런 소리가 없는 거죠. 잡음이 없는 거죠. 아무 소리 없는 적막한 세계, 그 고요한 세계, 이것이 말없이 녹는 밤에 여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았을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시보스며. 자, 이 구절이 상당히 율동미를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 감각적인 묘사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비롯한 율동적 감각성이 굉장히 잘 절묘하게 묘사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조지훈 시를 시각적 이미지, 회화적 상상력으로 그것이 미학성의 본질이다, 핵심이다라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건 인정해야 되는데 왜? 표면적으로 그건 틀림없으니까요. 그러나 숨어있는 이 청각적 이미지에 주목해야 더 깊이 있게 조지훈 시를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말없이 녹는 밤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개 별빛에 못 오고, 역시 별빛이 아까 얘기했죠.
시각적 이미지로서 핵심 이미지 중에 하나죠. 황촛불과 이 별빛이요. 정화와 성화를 의미합니다.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칠 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이랬으니까 더 그죠? 시인이 직접 이렇게 표현까지 했기 때문에 이 별빛이 시인이 추구하는 어떤 저 궁극적 세계다 혹은 이상 세계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직설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요. 번뇌는 별빛이다. 번뇌가 추구하는 그죠? 그것은 별빛을 추구한다 했으니까. 그다음 보세요. 휘어져 감기오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역시 뭐예요? 율동을 아주 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이렇게 절묘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앞에서 어떤 작품들을 가지고 계속 이걸 연습을 해왔던 겁니까? 무고라는 작품이나 고풍어성 이런 작품 속에서 계속 율동을 어떻게 언어적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할까? 그죠? 율동 같은 것을 여기 보세요. 거의 경지에 접어들었죠. 휘어져 감기오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그죠? 이 춤을 추는 이 동작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인 양하고 이밤사 깃돌이도 지새우는 삼경인데 내가 주목하는 것은 깃돌이도 지새우는 삼경인데 이것은 무소리라고도 할 수 있고 깃돌이 소리가 아주 들릴 듯 말 듯 혹은 끊어졌다 다시 들리고 깃돌이 소리 들어봤어요? 가을에 혹은 밤에 그러니까 그 소리가 갖고 있는 적막한 어떤 아우라 그것은 이 말없이 황초불이 녹는 그 침묵의 세계와 이 깃돌이 소리가 그죠? 절묘하게 이 청각적 이미지로서 이 아우라를 만들어 주면서 이 율동의 현장을 미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내가 볼 때는 더 근원적인 미학성이다. 마지막은 역시 얇은 사 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대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자, 지금 뭐 앞에서 공부했던 거의 많은 새로운 해석들이 이 작품에 그대로 적용해봐도 거의 공통분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가설로 세우고 분석을 시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것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논문으로 이제 이러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